안녕하세요. 오픈서베이 황희영입니다. 9월 오픈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실전 넘버 2 데이터 정제와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전체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출하고 나서 러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정제가 된 클린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 내용을 이제 테이블이나 통계치의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차트의 형태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린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는 가공과 변환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이후에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달의 시각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엔 조금 더 어드밴스 코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가공과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두 개의 예시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두 개가 문항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술을 어떻게 드시는지에 대한 설문인데요. 첫 번째는 같은 문항을 가지고 구글 폼으로 저희 오픈 서베이의 내부 구성원 47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사한 항목은 주류를 어떻게 음용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먹고 얼마나 자주 먹고, 맥주, 와인, 위스키 같은 주종별로는 얼마나 마시고 있고, 선호하는 주종은 뭐고, 그 주종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문항들을 물었고, 가장 최근에 술을 마셨을 때의 상황을 하나를 콕 집어서 무엇을 마셨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었는지 지불한 비용은 어땠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등등의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47명의 응답자에게 받은 데이터인데 사실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의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서 오픈 서베이의 패널 1000명에게 동일한 그 문항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베이 패널 중에서 전국 20세에서 49세 남녀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 1000명을 선정을 해서 술을 마시는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는 구글 폼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뒷부분에서는 실제로 1000명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처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이제 들어갔던 문항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풀어 넣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태, 그리고 그냥 술이라는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서 최근 인기 있는 트렌드는 뭐냐, 평소에 와인 마실지 맥주 마실지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먹어본 주종을 이제 다 고르도록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주종을 고르도록 하는 이런 일반적인 문항이 진행된 다음에 그리고 가장 최근 상황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런 세트를 물었는데요. 이렇게 가장 최근 상황을 기준으로 묻는 이유는 사실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술을 여러 종류를 먹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마실 때, 위스키를 마실 때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면 이 전반적인 행태를 가지고는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먹었던 술 종류 한 가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때 어디서 먹었고 왜 어떤 상황에서 먹고 왜 그 주종을 선택했는지 등등을 좀 더 상세하게 물었을 때 주종별 이용 행태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가 더 좋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는 자, 여러분이 모두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출시하려고 하는 마케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서브 질문에 응답을 해볼 수 있는 분석들을 해보는 그런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의 타깃 고객군이 누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위스키를 마실까? 그래서 나는 어떤 점을 소구해야 이 타겟 고객군에게 나의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잘 선택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세 개의 질문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답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데이터 정제와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응답 매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예를 들어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고 하면 초대한 모든 응답자, 그러니까 포텐셜 응답자죠. 잠재 응답자 혹은 내 고객 중에서 실제로 응답을 시작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응답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끝까지 완료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 브랜드와 나의 고객 혹은 나의 회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좀 탄탄한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혹은 내가 선택한 발송 채널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옳은 채널인지들을 보여주는 트릭이고요. 완료율은 이 문항의 설계가 얼마나 응답자 친화적인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너무 지루하지 않은지 등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지표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자 특성인데요.
분석 목적에 맞는 응답이 수집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어떤 카테고리를 소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들어왔거나 혹은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나의 개인적 혹은 가정에서의 소비에 대해서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소비량이 많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적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를 응답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량은 엄청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식재료만 생각을 해봐도 식당을 하시는 분과 저처럼 집에서 그냥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소비량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다른 응답자가 혹시 유입이 돼서 응답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의 경우에는 문항별 응답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로직이라던가 논리적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응답수에서 좀 표시가 나거든요.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두 가지가 데이터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항목인데요. 네 번째는 응답 성실도입니다. 응답자가 충분히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데이터에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지 후의 데이터를 쭉 보면서 혹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두 개를 보면서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흔히 특히 설문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의 품질은 응답자에 의해서 100%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데이터의 품질은 최소한 50% 이상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저도 응답해본 설문의 이제 화면이에요. 알고 싶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할 예정이던 기기 태블릿에 대해서 혹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제품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나 제조업체나 기기 디자인 등등등등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을 했느냐라고 물은 건데 사실은 소비자가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각각 나눠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그 응답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해서 이렇게 많은 문항을 한꺼번에 묻는 것은 사실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엔 굉장히 어렵죠. 이 예시도 마찬가지로 핸드백, 스니커즈 제외한 신발류 등등 명품 브랜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은 그 설문이었는데 12개월 동안 구매한 품복수와 총 지출을 전부 다 모바일 화면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거 혹은 특정 영화에 대해서 매치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정말 많이 제시를 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응답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응답 UX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응답은 모두 부정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논리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응답자가 이해하는 워딩을 썼는지에 따라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응답자가 응답을 했느냐 아니면 나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를 하고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금융조사를 할 때요. 사실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 은행도 선택하지 못하는 계좌번호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계좌번호는 다 가지고 있죠. 은행 계좌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99.6%, 반올림한 100%가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중에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으면 입출금 통장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사실 76.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계좌번호는 입출금 통장이거든요. 입출금 통장이 없이 다른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99.6%는 다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계좌번호라는 워딩과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응답자의 응답은 어제 묻고 오늘 묻고 한 달 뒤에 물어도 동일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같은 응답자의 응답도 응답 시점과 문항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테스트 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했던 설문이었어요.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앞부분에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용하는 빈도
혹은 포장 배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다가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을 전부 이렇게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원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지만 사실은 나는 이용 횟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문장도 있었고, 패스트푸드점은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런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문장도 있었어요. 이게 한 거의 20개 정도 반복이 된 이후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용 빈도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전과 후에 패스트푸드 이용 빈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요. 재밌게도 차이가 납니다. 전에 나는 주 2, 3회 이상 많이 이용해 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그보다는 덜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해서 빈도가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요. 근데 재밌게도 월 1회 이상은 오히려 또 응답 빈도가 좀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태도 문항을 보기 전에 나는 패스트푸드 좀 되게 많이 이용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치, 패스트푸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그거보다는 인식하는 어떤 빈도를 조금 낮게 생각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고, 반대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런 긍정적 인식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여도가 조금 더 생기면서 사실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더 갔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응답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설문을 통해서 응답자에게 받는 데이터는 인식에 기반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거거든요. 이 문항의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한다면 사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응답자를 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의 헤비 유저라고 볼 수 있는 그룹, 예를 들어 주 1회 이상은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미디움 유저 혹은 라이트 유저 2, 3개월에 1회 혹은 그 이하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라이트 유저로 묶어서 아마 헤비, 미디움, 라이트 유저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명확한 차이가 날 거예요. 여전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정확히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정확히 동일한 응답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정제라는 걸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 성실도라는 게 있고 이상치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개의 항목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응답 성실도라고 하는 거는 이 응답자가 충분히 주의력을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응답했다. 혹은 그렇지 않은 시그널들이 있다.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응답한 시간이 너무 짧았다. 영어로는 스피드 스루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를 되게 상세하게 읽지 않고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갈수록 모바일 환경에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행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성실한 주관식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관식은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여기에 네네, 굿굿 이런 것처럼 뭔가 나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의도가 없어요 라는 걸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응답 성실도에 문제가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의도를 묻거나 혹은 만족하는 정도를 여러 문항을 반복해서 물었을 때 이런 걸 평가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33333, 44444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플랫라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형 문항에 같은 응답을 쭉 주는 것도 뭔가 집중도가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 성실도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응답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짧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주관식 응답에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평가형 문항에 응답의 분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응답 메타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응답자의 그룹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어떤 수치들을 보여주는 경우인데, 앞서서 제가 사업 목적으로 식재료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지출 금액이나 혹은 소비량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 주관식으로 한 달에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지나치게 큰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일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 주관식 응답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는 이상치로 보고 데이터 정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혹은 지난 한 달간
구매해 보신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지난 1년간 해보신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보기의 구성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복수 선택 문항에서 모두 선택을 했다고 하면 오버클레임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상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상치로 보고 정지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나의 분석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상치로 보고서 정지를 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응답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응답 품질을 검수하고 정지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오픈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석 툴입니다. 리서치 데이터와 제로파티 데이터 분석에 좀 특화된 툴이고 그 중에서 응답 관리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답 관리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면요. 여기서는 한 응답자의 응답이 이렇게 한 줄씩 그래서 응답하신 모든 분들의 응답이 누적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효응답이 1000건이고 숨김응답이 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응답 1000건에 숨김응답 53건은 어떤 의미냐면 1000명이 모두 다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후에 응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나는 1000건을 수집하겠어 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로 지금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숨김응답을 빼고 유효로 지금 카운트가 된 응답들 중에서 추가로 숨길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답 메타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응답을 종료한 시각과 응답 성실도 점수는 디폴트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더 보고 싶은 항목들을 이제부터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종료 시간 밑에 보면 응답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응답 소요 시간. 그리고 응답, 문항당 응답 시간, 문항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로직에 따라서 응답한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응답한 문항수와 그다음에 응답 소요 시간을 응답한 문항수로 나눈 문항당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한 지표로 볼 계획입니다. 밑에 4개가 더 나오는데 평가형 응답에서의 분산 말씀드렸는데 이 설문은 제가 평가형 문항을 하나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볼 거고요. 주관식 서술형 응답에서 얼마나 간단하게 썼느냐 혹은 좀 풍부하게 썼느냐를 보기 위해서 서술형 응답의 평균 길이 볼 거고 주관식에서 네네 굿굿 같은 좀 불성실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를 응답한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객관식 중복 문항에서 모든 보기를 선택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관식 숫자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설문에서는 최근 식당이나 주점에 가서 술을 먹었을 때 얼마나 돈을 썼는지 물은 문항이 있어서 한번 같이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수들이 모두 불러와져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Q1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점이나 이제 식당에서 술 먹었을 때 돈을 얼마 냈는지를 물은 주관식 문항입니다. 각각의 필드의 이제 범위를 좀 보기 위해서 먼저 응답한 문항수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면 한 문항 응답하신 분도 있고 22문항 응답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설문에 첫 번째 문항을 스크리닝 문항으로 썼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마셔본 음료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술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즉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본 설문의 응답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이라고 이제 응답한 문항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상 본 설문 응답자는 아닌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만 일단 필터링을 해보고 나머지 이제 지표들을 좀 살펴볼게요. 서술형 응답의 평균 길이는 3개쯤 넘는 분부터 50자가 조금 넘는 분까지 분포가 되게 크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관식에서 불성실한 키워드를 응답한 빈도의 경우에는 1개 정도 있는 분들이 4분이 있고 사실 그 외의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그 응답 성실도는 좋은 분들이고 제가 저 1개 응답하신 분들 어떤 거 나왔냐고 했더니 그냥요 정도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성실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두었고 모든 보기를 선택한 비중의 경우에는 지금 0.33, 0.25 정도 되는데 설문에 포함된 3개의 객관식 중복 선택 문항 중에서 1개 정도를 모두 선택했거나 4개 중에서 1개 정도를 모두 선택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술에 대한 관여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응답이라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항당 응답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2.5초에서부터
그리고 한 500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은 그 사진응답 문항이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해서 사진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어서 뭐 저녁 식사 이후에 찍어가지고 올렸다거나 하는 경우들 때문에 좀 응답 시간이 그 긴 이상치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응답 성실도 점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그 응답 메타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의 응답이 성실할 가능성이 높으면 100점, 뭔가 약간 불성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100점에서부터 감점을 해가지고 지금 그 숫자로 점수로 나타내고 있는 게 응답 성실도 점수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을 때 70점 이하 정도는 데이터 정제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이 설문에서 지금 두 문항 이상을 응답한, 즉 본설문 응답 대상자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점수가 73점이라서 사실 데이터 정제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Q14번 지불한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9만 원, 27만 원 이렇게 좀 되죠. 그러면 30만 원 이상은 꽤 높은 축에 이제 속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이때 이제 8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술을 먹고 절대로 낼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좀 위스키라던가 혹은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제 경우는 굳이 데이터 정제를 하지는 않고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제가 응답한 문항수를 1보다 큰 경우만 지금 카운트를 했을 때 유효 응답이 730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체 설문에 들어온 사람은 1000명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셔서 본 설문 응답 대상자가 된 730건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분석을 모두 진행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자 조건이나 데이터 수집을 한 방법, 그 다음에 문항 설계, 해외 퍼즐의 경우에는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데이터 정제 비율을 좀 알고 계시면 내 데이터가 좀 과한 수준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이 정도 정제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경험치 데이터를 좀 공유를 드리면 오픈 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하면 한 5에서 10% 이내 정도 주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뒤에 가서는 좀 짧게 응답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에 가까울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5% 이내 정도로 나타납니다. 해외 패널은 조금씩 다 성격이 다른데요. 일본 패널은 저희 오픈 서베이 패널하고 좀 유사한 정도로 5에서 한 10% 이내 정도 대부분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되고요. 미국 패널은 15% 이내. 조금 더 관여도를 요구하는 문항이 되면은 조금 이렇게 확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미국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심해서 뭐 아주 심할 때는 한 30%, 35%까지 정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응답자 모집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사 회원이나 고객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신다면 몇 번 좀 정제하고 분석까지 해보셔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라는 거를 좀 가늠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은 선명한데 발표 내용이 깨져서 보인다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요거는, 아마 화면 세팅 같은 것들을 좀 기기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저희 운영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은데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잘 드리고 나서 5분 정도 쉬고 이 정제 분석 다 합쳐가지고 제가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한 아까 그 주류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위스키 관련한 분석을 하는 그 예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의사결정, 액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주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저의 이유는 내가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낸다면 도대체 어떤 브랜드를 내야 할까? 누구를 타겟해서? 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냥 알고 싶어서는 분석을 할 충분한 목적이 되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옥에 빠지게 돼요. 사실 숫자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수백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끝나시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꼭 구체화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는요, 크게 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집한 이제 자료라는 게 있죠. 이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전국 20에서 49세 남녀 730명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저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단위의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지금 테이블 자체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위스키를 좋아하는 층이 남자, 여자 안에서 좀 다를까? 남녀 안에서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위스키를 좋아하는 층은 과연 어떤 연령층에 좀 몰려있지? 그리고 그들이 위스키를 마실 때 중시하는 것, 기대하는 경험은 뭐지? 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원했던 의사결정은 위스키 브랜드의 타깃 고객군을 정하고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영상을 삽입을 한 부분이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삽입을 했는데 사실 제 화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송출이 되면서 아마 화질이 좀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보기 영상에다 화질 개선해서 저희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거라서 데이터 구조를 일단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데이터 구조를 몰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 그런데 데이터 구조를 아시면 훨씬 더 이 분석을 확장적으로 좀 생각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다른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에는 세 개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뒀는데요. 식별자, 변수, 사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식별자는 뭐냐면요. 한 줄 한 줄에 구분이 되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 키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시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값을 줬는데 사실은 이거는 1번부터 시작되지 않는 숫자 값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숫자와 알파벳을 결합해서 난수화를 해놓은 그런 코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 아이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난수화를 해서 좀 쓰시겠죠.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구분이 되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데이터셋과 다른 데이터셋을 나중에 결합을 할 때 혹은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유니크한 고객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모두 기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식별자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각의 이제 식별자가 부여된 어떤 하나의 그 응답의 사례를 영어로는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고객 DB에 있을 때는 뭐 한 줄이 한 명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문 데이터일 때는 한 줄이 하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문 데이터일 때는 response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observation이라는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컬럼에 해당하는 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의 고객의 나이는 45세일 수도 있고 29세일 수도 있고 33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하는 값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변수 단위로 분석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출 데이터랑 고객 데이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매출 데이터의 경우는 예를 들어 제품 A가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100개가 팔렸고 제품 B는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70개, 경기도 매장에서 50개가 팔렸다라고 하는 이제 매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고객 데이터의 경우에는 고객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성별과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가 표시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데이터 분석과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경우 엑셀에서 피벗 분석을 하고 계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텐데 제가 화면에는 지금 엑셀이 아니고 구글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엑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피벗 테이블은 구글 시트가 엑셀보다 조금 더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엑셀에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품 A와 B가 매장별로 판매가 되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제품을 컬럼에다가 넣고 매장을 이렇게 로어에다 넣었을 때 사실 저는 여기에다 지금 10줄의 데이터만 넣었지만 밑으로 훨씬 더 월별로도 굉장히 다른 많은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품 A의 판매량이 경기도 매장에서 어땠는지 전부 다 합산해서 보여줘라는 개념으로 판매 수량을 썸한 값을 매트릭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 데이터로 가면요. 여기에 sum 펑션을 쓸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 하면 사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어떤 특정의 개인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지역별로 경기, 부산, 서울에 사시는 비율을 제가 알고 싶다고 하면 이 아이디, 식별자의 유니크 카운트를 해야만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매출 데이터는 합산 연산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고객 데이터는 각각의 특정한 개인을 전부 다 세어줘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피벗 테이블의 형식을 쓴다 하더라도 흔히 피벗 테이블에서 밸류 또는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게 달라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피벗 테이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모든 툴이 다 달라져도요. 기본적인 정량 분석은 피벗 테이블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요소를 다 이해하고 계시면 엑셀에서 하셨던 분석을 태블로 가서 하실 수 있고 또 루커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고 혹은 다른 종류의 툴에서도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데 피벗 테이블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필터를 잠시 좀 잊고 볼게요. 이 테이블 형태에서는 컬럼 베리어블 혹은 분석 단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문 데이터에서는 배너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row variable 혹은 분석 대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2개 안에는 주로 항목화된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성별, 남녀, 예를 들어 매장은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식으로 항목화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항목화된 데이터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매트릭 또는 밸류라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같이 합산 연산이 적합한 데이터라면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 서울에서 팔렸건 경기에서 팔렸건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수량을 전부 다 합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썸을 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함수를 써서 이제 매트릭을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리서치 데이터 혹은 고객 데이터와 같이 합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을 다 세고 특히 서울에 살면서 여성인 사람, 부산에 살면서 남성인 사람 이런 식으로 집합 연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카운트 유니크 펑션을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4의 컴포넌트는 필터인데요. 사실 이 테이블을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혹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분석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4개의 요소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도 그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리서치 데이터나 제로 파티 데이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의 좀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서치 데이터나 제로 파티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시트를 2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데이터라고 써놨고 하나를 라벨이라고 써놨는데요. 보시면 여기 패널 코드라고 있죠. 이건 저희 패널을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난수화가 되어 있어서 저도 누구신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Z로 시작한 식별자를 가진 패널의 성별, 10세 구간 연령, 그 다음에 Q5번에 대한 응답, Q7-1번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가 전부 숫자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별의 1과 2는 어떤 의미냐면요. 1은 남자고 2는 여자예요. 그리고 연령 10세 구간은 2는 20대, 3은 30대, 4는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그냥 1 대신에 남이라고 안 넣고 2라고 여라고 넣고 그 다음에 30대라고 넣지 않고 이렇게 숫자 값으로 모두 표현을 할까? 사실 데이터가 적을 때는 모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표현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양이 정말 많아지면 저희 회사처럼 한 10년쯤 데이터를 쌓게 되면요. 각각의 이 응답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들어가 있을 때와 숫자 값으로 되어 있을 때 데이터의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데이터의 용량 차이가 즉 연산의 성능을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큰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Q7 언더바 1에서부터 Q7 언더바 10까지 사실 꽤 비슷해 보이는 컬럼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보기가 10개인 객관식 중복 문항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F로 시작하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패널 분은 1, 2, 3, 4, 5, 6, 7, 8, 9번에 해당하는 보기를 나는 모두 해당이 돼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뜻이고 그 밑에 있는 분은 3번과 6, 7, 8번만 해당이 된다라고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응답자가 응답을 할 때는 하나의 문항 안에서 그냥 제시된 10개의 보기를 보고 선택을 한 건데 데이터로 기록이 남을 땐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Q7-1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7-2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7-3 이런 식으로 10개를 다 만든 다음에 각각의 이 코드를 선택한 경우들을 모두 다 합산을 해서 표시를 해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설문 데이터 혹은 이런 고객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을 많이들 하시다가 좌절하시게 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객관식 중복 문항을 피벗 테이블에서 보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정말 보기 개수만큼 만들고 작업을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고객 데이터 혹은 제로파티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Q8의 first, Q8의 second, third 이렇게 지금 컬럼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순위형이에요. 어떤 걸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한 보기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F로 시작한 식별자를 가지는 패널의 경우에는 1순위로 3번 보기, 2순위로 7번, 3순위로 4번 보기를 골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1순위에 해당하는, 2순위에 해당하는, 3순위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을 각각 만든 다음에 1순위에서 1번을 응답한 분과 2순위로 1번을 응답한 분, 3순위로 1번을 응답한 분의 숫자를 다 더해줘야 1에서 3순위 내에 1번 보기를 선택한 사람의 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순위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위별로 변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또 순위별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합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분석 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분석 툴부터 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배워야 되는 전문적인 툴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하실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분석 툴들을 제가 생각할 때 쉽고 대신에 좀 간단한 분석 기능만 제공하는 툴부터 어려운 대신에 고급 분석을 기능을 제공하는 툴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그려보면 제일 왼쪽에 구글폰, 제일 오른쪽에 SPSS나 R 같은 제품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글폼의 경우에는 사실 누구든 그냥 구글 계정만 있다고 하면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 데이터 수집도 할 수 있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사실 누구에게나 사실 열려 있고 지금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분석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SS나 R은 사실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SPSS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비용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꽤 높은 비용을 투자하고 정말 이거를 배워가지고 정기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좀 쓸 수 있는 툴이고 R도 일종의 코딩을 하는 것처럼 신텍스를 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좀 배워야 쓸 수 있는 툴이죠.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릴 오픈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툴은 사실 이제 요 중간에서 제로파티 데이터, 리서치 데이터에 조금 더 특화된 분석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좀 배울 필요는 조금 덜한 약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쓰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저희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시를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시는 구글 폼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몇 가지 해보고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좀 한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문을 위해서 2개의 데이터셋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오픈 서베이 구성원분들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어떤 문항들이 대략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또 분석 결과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항은 최근 한 달 이내에 마셔본 적이 있는 음료를 모두 선택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술, 주류를 선택한 분들만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술에 대한 본격적인 문항에 응답하실 수 있는 대상자로 봤습니다. 근데 구글 폼에서는 이 로직이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47명의 분들이 모든 문항에 그냥 응답을 하신 경우로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주관식으로 술과 관련된 트렌드 어떤 거 있는지 좀 적어달라고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한 명이 하나만 응답할 수 있는 단일형 문항인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라는 문항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주, 맥주, 와인 중에 어떤 거 먹을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달라고 순위형 문항을 넣어봤는데 사실 구글 폼은 순위형 문항 유형을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구글 폼에서 지원하는 문항 유형을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순위형으로 바꿔봤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마신 적이 있는 주종을 모두 선택하는 중복 선택 문항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응답은 총 47명이고 제가 아까 로직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항의 응답자 수는 4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이내 마셔본 적 있는 음료로는 술, 생수, 커피 정도가 많구나라는 거를 바의 크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술과 관련된 트렌드는 이제 응답해 주신 러우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이볼,
위스키는 좀 유행이 꺼지는 추세인 것 같다. 뭐 위스키 시장이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뜨다가 요즘 가성비 좋은 위스키가 나온다. 뭐 이런 응답들이 좀 있었고 진빔, 하이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이볼과 위스키가 조금 트렌드에 있는 키워드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는 사실 한 사람이 하나의 보기만 선택하니까 이제 바그래프로 보여준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주종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제 장소나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한 사람들은 그걸 1순위로 응답한 사람, 2순위로 응답한 사람, 3순위로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함께 먹는 음식과의 어울림이 중요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1순위 응답자, 2순위 응답자, 3순위 응답자 모두 좀 누적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그게 제 맘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순위형 문항은 제가 원하는 만큼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마신 적이 있는 주종의 경우에는 중복 문항이기 때문에 바의 그래프의 크기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설문에 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물었으면 그럼 위스키를 한 달 이내에 마셔본 사람의 비중이 남녀 안에 차이가 있을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을까? 즉 누가 위스키를 좀 자주 마시는 사람들일까?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교차 분석 혹은 엑셀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구글 폼 안에서는 사실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돌리려고 하면 구글 폼에 연결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분석하고 싶었던 하나의 변수인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는 하나의 셀에 하나 보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서 피벗 테이블에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한 달 이내 마신 적이 있는 주종의 위스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싶은데 이거는 한 사람이 한 달 이내 마신 주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셀 안에 모든 데이터가 콤마로 구분된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정말 피벗 테이블을 돌리고 싶다면 저 콤마를 기준으로 텍스트 나누기를 해서 변수를 다 생성을 하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이거를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픈 애널리틱스에서는 구글 폼을 바로 이제 임포트에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좀 전에 보셨던 그 구글 폼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클래스 주류 소비 관련 조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다음을 누르면 구글 폼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 구글 폼에 있었던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문항수가 좀 많은 거는 아까 그 순위형 문항은 속성별로 다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문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후에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시스템 안에 제가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에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도 찾아봐야 되니까요. 저장을 하고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47건의 응답이 똑같이 이제 오픈 애널리틱스에 불러와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문항수는 58문항이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35%포인트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복 문항의 경우에는 응답순으로 정렬하거나 이제 바그래프를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는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래 분석하고 싶었던 술을 마시는 빈도 더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파이나 도넛형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술을 마시는 빈도에 따라서 위스키를 마시는 정도가 좀 다른지 예를 들어서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위스키를 마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주 안 마시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먹을 때 맛과 향이 좋은 위스키를 드시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이내 마신 적이 있는 주종을 모두 선택해달라고 하는 문항을 지금 불러왔고요. 피벗 테이블과 똑같이 술을 마신 빈도를 컬럼에다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됐는데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전체 47명이 있고요. 그중에 거의 매일 마신다는 사람이 2명, 3개월에 한 번 정도 마신다는 사람이 2명 이렇게 사실 47명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분포가 많이는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명 중에서 위스키를 한 달 이내에 마신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은 38.3%이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 중에서는 100%예요. 즉, 2분 중에 2분이 다 한 달 이내 위스키를 마셔봤다는 뜻이고, 일주일에 4, 5회 정도 마신 2분 중에서는 1명 정도가 위스키를 마셔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 지금 술을 마시는 빈도에 따라서 위스키를 마신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다른지가 패턴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그룹의 지금 베이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2명, 5명 정도를 가지고는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후반에 보여드릴 1000명 기준 데이터에서는 각 그룹별로 유의미한 숫자들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위스키를 술을 헤비하게 마시는 사람이 먹는 술인지 아니면 술을 정말 자주 안 마시는 사람이 먹는 술인지를 조금 더 패턴을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설을 한번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케이스를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건데 데이터 분석하면은 아마 데이터 분석 기법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 예측 분석, 뭐 텍스트 분석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모든 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데이터 자체를 설명하는 어떤 그 결과를 내놓는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안에 포함된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형태의 분석 결과물을 내놓는 기법이 있고 서로 달라 보이는 정보를 연계했을 때 뭔가 더 패턴이 나오고 의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술을 마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과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유형화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거는 n개의 사례를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썼는데 이때에는 원래 사례는 한 1000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두 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대표 값들을 찾아가는 게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매출 데이터에 포함됐던 데이터를 보시면 제품 개수는 3개고 매장 개수는 4개이고 판매 수량은 최소 10, 최대 100, 평균이 46이구나. 평균을 정말 많이 쓰는 이유는 1000개의 사례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고객 데이터로 가면 이제 평균 같은 걸 쓸 수는 없고 분포라는 개념을 쓰게 되죠. 고객 수는 10명이었는데 성별 분포는 남녀가 6대4 혹은 남자가 60% 여자가 40%이고 지역 분포는 서울이 30%, 경기가 30%, 부산이 40%였다라는 식으로 대표값을 찾아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변수 특성에 따라서 최소, 최대 혹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같은 통계값을 쓰거나 혹은 이런 선택지별로 혹은 옵션별로 빈도와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통계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문항의 유형이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값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몇 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단일 선택, 예를 들어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같이 한 사람이 한 개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넛형이나 원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빈도를 좀 이렇게 차이를 더 극명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그래프로 보시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중복은 이제 원형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더하면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이내 마신 적이 있는 주종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맥주, 소주, 와인, 위스키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면 바그래프로는 각각에 대해서 선택한 사람의 숫자와 전체 응답자인 730명 중에서 몇 %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유의미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개만 선택했으면 100%이겠지만 보기를 한 개 이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100%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 문항의 경우에는 걔가 363.8%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4개의 보기를 선택했다고 하면 400%가 되겠죠. 즉 363.8%가 합계라는 뜻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선택한 보기의 개수는 3.64개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에 사람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종, 술의 종류를 마셔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순위형 데이터인데요. 제가 뒤에서 실제로 분석하는 건 좀 보여드릴 텐데 소주, 맥주, 와인 어떤 거 먹을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첫 번째는 맛과 향이고 두 번째는 알코올 도수고 세 번째가 브랜드 제조사라고 응답을 하면 모든 사람의 응답들이 좀 다르겠죠. 그 결과를 이렇게 누적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먹는 음식과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지금 위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거는 1순위로 응답한 사람, 2순위로 응답한 사람, 3순위로 응답한 사람이 되게 고루 많아요. 그쵸? 그런데 맛과 향이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을 보니까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음식과 어울림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데 2순위나 3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조금 더 줄어드네요. 그래서 누적해서 봤을 때와 혹은 1순위로 선택된 결과만 봤을 때의 순위나 패턴의 차이 등을 가지고 의미를 분석할 수 있고 이것도 뒤에서 조금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 혹은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이제 평가형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익숙한 5점 척도 문항이죠. 그래서 5점을 물었을 때는 보통은 각 보기별 빈도가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5개를 다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보냐면요. 긍정에 해당하는 4점과 5점을 준 응답자의 합. 그럼 여기서는 77.1%. 혹은 부정에 해당하는 1점과 2점을 준 응답자의 합. 1.9%. 이거를 탑2, 아래 거를 바텀2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변환을 해서 보시기도 하고요. 평균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평균이 5점 만점에 사실 4.02점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많이 봅니다. NP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표값을 보는 방식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을 다 받고 0점에서 6점까지 준 사람의 비율을 합산하고 9점에서 10점을 준 사람의 비율을 합산한 다음에 이 녹색에 해당하는 추천 고객의 비율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비추천 고객의 비율을 뺀 값을 Net Promoter Score다라고 보기로 방법론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Net Promoter Score를 지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걸 이제 이 문항에서의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5.8%면 사실 꽤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프로모터 스코어가 50점 이상이 되면 굉장히 높은 숫자. 한 20점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5점이면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그 응답이었냐면 노알코올 맥주를 먹었을 때의 추천 의향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나오더라고요. 무알코올 맥주, 너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좀 높지 않고 추천 의향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주거인식 숫자는 조금 더 어려운데 아까 제가 이제 최근 식당이나 주점 바에서 술을 마셨을 때 얼마 비용을 지불했나요? 라는 거를 이제 그 문항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실 뭐 적게 돈 쓰신 분도 있지만 80만 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다양한 통계치를 봐야 되는데요. 평균은 7만 3천 원 정도인데 가장 많이 응답된 최빈 값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응답된 값을 가장 낮은 거에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까지 배열을 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해당하는 중앙값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80만 원이에요. 여기서 보통 뭘 보면 좋으냐면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요. 평균과 중앙값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면 분포가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중앙값보다는 평균이 좀 크잖아요. 평균이 크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큰 값의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최대값을 여기 지금 최대값이 8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히스토그램이 좀 변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12, 3만 원 사이까지 거의 분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에 조금 이제 존재를 하는데 20만 원을 최대값을 바꾸면 평균이 한 59,900원, 6만 원 정도가 돼서 이제 중앙값이 5만 원이었으니까 이 차이가 좀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치를 내가 좀 판단을 하고 정지할지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N개의 사료, 지금 여기선 1000명인데요. 그 사례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별의 특성을 비교하고 액션을 정의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 중에서는 세그멘테이션, 이 비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그러면 위스키를 그래도 지난달에 한 번 정도 먹은 사람의 비율, 위스키 침투율은 어떤 그룹에서 좀 더 높을까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성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성별 밑에다가 연령을 한 10세 구간으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넣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성별 밑에 5세 구간 연령을 넣어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더 그룹을 쪼개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그룹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스키 선호층 한번 볼게요. 제가 성별 밑에다가 이렇게 20에서 24세, 25에서 29세 이런 식으로 5세 단위의 연령을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선호하는 주종을 한번 봤어요. 가장 선호하는 주종으로 위스키를 꼽은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730명 중에서 22.7%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 25, 29세에서는 28%, 남자 30, 34세에서는 29.7%가 되고 남자 45, 49 사이에서도 29.7%로 전체 대비해서 높은 숫자들을 보입니다. 전 재밌었던 거는 여자는 사실 남자보다 다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3034세는 사실은 남성의 어떤 그룹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 높다라고 생각되는 위스키 선호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 선호층은 그러면 남자 2534 혹은 남자 4549 혹은 여장 3034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그룹이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성별 밑에다가 직업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는 대학원생과 직장인이 위스키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여자 중에서는 직장인이 높네요. 그리고 여자의 전업주부나 기타 직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스키보다는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위스키의 선호층을 알고 싶다고 하면 그룹을 계속 또 쪼개가면서 정말 어디서 더 높은 선호가 나타나는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계는 서로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를 연결해서 패턴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문항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선호하는 주종을 묻는 문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소주 마실지 맥주 마실지 와인 마실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보면 위스키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중시하면서 어떤 술을 마실지 결정하는지를 알 수 있죠. 바꿔 말하면 키 바잉 팩터, 위스키 선호층의 키 바잉 팩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연계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앞서서 오픈 클래스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 전반적 만족도랑 OTT에서 콘텐츠 만족도, 가격 만족도가 다 다른데 사실 이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혹은 회귀관계 분석을 하면 전반적 만족도에 콘텐츠 만족도가 더 영향을 미쳤는지 가격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연계에 분석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위스키를 선호한다고 한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럼 평소 주종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냐라고 봤더니 여기 지금 색깔이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죠.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붉은색으로 전체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프리미엄 중류식 소주 화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혹은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한 분들은 음식과의 어울림이 중요해서 이런 술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프리미엄 소주를 드시는 분들은 성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스파탐이 없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신경 쓰고 사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스키가 좀 뾰족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제가 뭘 해봤냐면 여기 지금 위스키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166명인데 가장 선호하는 주류 세 가지 중 하나로 위스키를 뽑은 사람이 166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좁혀서 1순위가 위스키라고 한 분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53명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뭔가 색깔이 좀 보여요. 와인을 1순위로 꼽은 사람, 위스키로 1순위로 꼽은 사람 모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냐면 맛과 향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실 때 맛과 향이 중요한 사람들이 위스키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와인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서는 성분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추럴 와인 트렌드와 관련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선호하는 주종과 그 주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연계라고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량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갈수록 주관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의 개수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식에서는. 근데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관식으로 흔히 묻는 것들이 뭐 맥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응답되는 비율이 거의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신, 술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서술형으로 요즘 하이볼이 인기인 것 같아요. 라고 썼던 것들을 언급된 키워드의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혹은 이렇게 패턴을 좀 보면서 분석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에도 포함된 데이터인데 술을 마실 때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술뿐만 아니라 술과 같이 먹은 음식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진에다가 이 제품들의 특성 같은 거를 태깅을 하면 예를 들어 흑맥주는 양식 립과 같이 많이 먹는구나. 와인과 케이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구나. 하이볼과 꼬치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거를 수만 장의 사진이 있을 때도 조금 더 정량화해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적 정보로 변환하는 그런 분석 과정에 대한 관심도와 니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최신 주류 트렌드를 살짝 분석을 해봤는데 730명을 기준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봤을 때 1위는 하이볼입니다. 그리고 하이볼이 어떤 때 언급이 됐는지를 좀 보면 하이볼 위스키, 레몬, 라임, 탄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하이볼 타서 먹는 술이 인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좀 나왔죠.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한 사람들은 과연 그럼 정말 찐 위스키를 마시는 걸까? 아니면은 위스키에다가 다른 거 섞어서 하이볼을 마시는데 나는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 가 궁금해서 가장 선호하는 주류 탑3 중 하나를 위스키로 꼽은 사람만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응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례수가 적어지니까 워드클라우드는 좀 작아졌는데 여전히 하이볼이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응답들을 읽어보니까 집에서 하이볼 직접 만들어 먹어요. 이런 응답들이 많더라고요. 이 얘기인 즉슨 나는 가장 선호하는 주종 중에 하나가 위스키요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하이볼과 같이 위스키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분석의 유형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각각의 유형 안에 들어가는 분석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이 끝나고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그 설문 안에 이 분석 기법들 중에서 어떤 거를 직접 해보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분석 기법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어요. 그 응답을 저희도 보면서 어떤 것들의 분석 기능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갈지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되게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분석 수요의 90%는 이 위에 한 5개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 직접 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후반에서 여기 기술 통계가 이 기술이 그 테크놀로지나 테크니컬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이거든요. 영어로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제가 표현했던 이제 대표값들을 보는 거 이런 것들 혹은 피벗 테이블이나 교차 분석을 이용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석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분석들을 좀 직접 해보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회귀 분석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저도 직접 하지 못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분석 수의 한 10%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뭘 물어보면 되는지 정도를 아시면 되는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게 새롭게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올해 지금 텍스트 분석 탭을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많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술로 좀 풀어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번 좀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출시하려고 하는 마케터라면 어떤 고민이 들까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3개인 것 같아요. 타깃 고객은 누가 돼야 되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위스키를 마실까? 그래서 어떤 점을 소구해야 우리 브랜드가 많이 선택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20에서 49세 남녀 인구 비례에 맞춰서, 그래서 20대는 조금 적고요. 40대 조금 더 많아요.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 1000명의 응답을 수집을 했고, 그분들한테 주류 응용 행태, 그 다음에 최근에 주류를 응용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나가지고 세션에 대한 피드백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실제로 들어가서 이거 분석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좀 드릴 거니까요. 그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세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아까 이제 똑같은 설문을 제가 아까 47건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구글 폼으로 진행했던 거를 가져온 케이스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오픈 서베이 시스템으로 수집한 1000건의 데이터이고 총 문항수는 22개였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3%인데 이거는 80% 신뢰 수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고 95%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마케팅 목적의 조사에서는 제가 지난번 오픈 클래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80% 수준 정도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한번 좀 후루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위스키의 타겟 고객군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룹을 나눠가지고 피벗 테이블처럼 보는 분석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전체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 그 피벗 테이블의 결과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항은 스크리닝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1000명 중에서 술을 한 달 이내 마셔봤다고 한 사람이 73%, 730명이라서 두 번째 문항부터는 730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한 달 이내 술을 마셨을 때 장소는 거의 이제 집과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고 영화관, 호텔이나 야외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술과 관련된 트렌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이렇거든요. 쭈루룩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빈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하이볼이라고 하는 게 1위이고요. 아사히 이렇게 뚝 따는 그 생맥주 그런 것 같아요. 아사히. 그리고 소주는 세로 소주, 제로 소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언급이 많이 했던 걸로 보였고 그다음에 맥주는 켈리 그리고 위스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응답이 많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정도의 키워드를 보니까 대략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사실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이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맥락에서 응답을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하이볼 버터 맥주 이게 그 편의점에서 6,500원인가 해서 그 화제가 됐던 그 맥주로군요. 달게 섞어 마신 하이볼, 하이볼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진빔 하이볼, 아사히 생맥주 그리고 근데 이분은 하이볼이 대세지만 고량주나 맥주를 마셔서 하이볼을 자주 마시진 않는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사람들이 하이볼을 응답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스키를 한번 볼까요? 위스키를 한번 살펴보면 독하고 고급진 술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발베니 맥켈란 같은 브랜드 이름을 주신 분도 있고 위스키와 맥주 위주로 먹고 위스키를 니트 아니면 하이볼로 먹는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위스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좀 보이고 위스키 하이볼이 같이 응답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이볼 위스키, 위스키 하이볼 그쵸? 그래서 위스키와 하이볼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인식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같이 있는 카테고리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좀 중요한데 소주 마실지 맥주 마실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전부 다 누적 얼레스 데이터를 보니까 음식과의 어울림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반주는 좀 어른들의 용어인데 반주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음식이 조금 더 서양식화가 되면서 음료를 곁들이는 게 굉장히 당연해지고 그 음료가 이제 아주 차가운 뭐 탄산 같은 음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맥주나 이렇게 그 주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드 페어링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데이터에서도 그게 보이고 맛과 향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했고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순위로 바꿔보면 조금 다르지만 맛과 향이 조금 더 높은 근소한 차이로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푸드 페어링 그리고 장소나 상황 이게 여전히 좀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네 마신 주종은 맥주, 소주가 가장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막걸리, 와인, 위스키 이렇게 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선호하는 주종을 한번 볼까요? 선호하는 주종으로도 맥주, 소주가 가장 대중적이고 와인, 위스키, 막걸리. 여기서 약간 순위가 위스키가 좀 올라갔네요. 아까 5위였는데 선호에선 조금 더 올라가는데 1순위 기준으로만 한번 보면 맥주, 소주, 그 다음에 와인, 위스키가 아주 서로 다른 티어를 이루고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9번부터가 이제 가장 최근에 술을 마신 경우를 이제 콕 집어가지고 묻는 건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술을 마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마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종별로 뾰족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물었고, 제가 이건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었던 이제 교차 분석으로 좀 가볼게요. 저는 뭘 할 거냐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선호하는 주종, 이 데이터를 볼 건데 이거를 어떤 그룹으로 쪼개야 좀 유의미하게 다른 데이터가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을 한번 넣어볼게요. 성별을 넣으면 남자들의 술은 소주고 여자들의 술은 와인이군요. 상대적으로. 그쵸?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위스키를 보겠습니다. 전체에서 위스키를 가장 선호하는 주종 3개 중에 하나라고 응답하신 분이 22.7%인데 남자 중에 25.2%, 여자 중에 19.8%.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훨씬 더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알았으니까 한번 다른 데이터를 밑에다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성별을 다시 연령으로 나누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까요?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30대와 40대에서 굉장히 선호가 높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위스키는 보니까 남자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여자는 20대가 유독 낮고 30대가 높고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자 중에서는 30대만 위스키를 좀 좋아하고 남자는 좀 두루 위스키를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기 위해서 5세 단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스키 데이터를 좀 보면, 이제 남자 중에서 위스키를 선호한다고 한 사람이 2529세, 그리고 3034세, 그리고 4549세, 이렇게 3개의 그룹이라는 게 보여지고, 여자 안에서는 3034세. 재밌게도 2529세랑 3034세가 사실 나이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룹이 아닌데, 여기서 확 갈리네요. 그쵸? 이 두 개의 사이는 직장인이냐 아니냐일 것 같은데, 3034세는 굉장히 명확하게 위스키 선호도가 높습니다. 정말 직장인이 그런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직업 그룹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인을 선호하는 층은 여성의 직장인, 전업주부, 기타 직업, 파트타이머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제 두루 좀 높게 나타나는데 위스키 선호도는 여성 직장인 안에서 확실히 좀 높고 다른 그룹에서는 많이 낮군요.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직장인 안에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저의 타겟 고객은 남성 25에서 3, 4세, 그 다음에 4, 5, 4, 9세. 남성 안에는 2개의 타겟 그룹이 있는 거고 여성에서는 30, 34 정도가 타겟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은 과연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라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주종이 위스키인 사람들이 평소에 주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위스키,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보이는군요. 위스키 컬럼에 해당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일단 이 빨간색이 표시되는 분들을 조금 부분들을 보면, 논알코올 맥주 마시는 사람들은 성분이 중요하다. 제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도 성분, 음식과에 어울리는, 이렇게 좀 정렬을 해서 볼까요? 네. 그래서 화요 같은 소주나 막걸리는 사실 푸드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나온 거고 이 화요 같은 소주 혹은 노알코올 맥주는 성분이 중요하다라고 응답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스키는 지금 셀에 색깔이 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조금 아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건데 조금 더 뾰족하게 보기 위해서 위스키를 가장 좋아한다, 1순위로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한번 좀 걸러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패턴이 보이네요. 와인을 1순위로 좋아한다고 한 사람들도 맛과 향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고 위스키도 그렇습니다. 와인과 위스키는 술 자체의 맛과 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주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와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성분 높게 나오잖아요. 내추럴 와인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색깔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보여진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시간이나 시기에 따라서 선택해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위스키 마시는 분 중에서 조금 더 높고 브랜드나 제조사가 중요해요라고 응답한 분들이 위스키 마시는 분 중에서 좀 높습니다. 그러면 위스키는 맛과 향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술에 비해서 브랜드나 제조사도 좀 따져가면서 먹는 그런 술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럼 정말 구체적으로 위스키를 마시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술을 먹었을 때 무엇을 먹었는지를 한번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술을 먹은 장소부터 어떤 음식과 같이 먹었는지를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먹은 술도 제가 이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 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술을 같이 먹잖아요. 꼭 섞어 마시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마신 술의 개수가 평균 한 3가지 종류가 넘더라고요. 1차에서 뭐 먹고 2차에서 뭐 먹고 이런 차이까지 이제 아마 들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최근 먹었을 때 그 여러 개 먹었을 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위스키가 포함된 모든 경우를 발라봤는데 이게 조금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위스키를 그냥 가장 많이 먹었다라고 한 분들도 또 좁혀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위스키를 어쨌든 마셨다고 한 사람들은 보니까 어디서 마셨냐고 했더니 집에서 마셨어요. 와인이나 위스키는 식당에서 먹기보단 집에서 좀 더 먹는 술이고 소주는 식당에서 먹는 술이네요. 그리고 집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위스키 먹은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마셨다. 술 자체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마셨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와인은 음식과 함께 먹기 위해서 막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주나 막걸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서 마셨다라고 하는 비율이 좀 더 높죠. 그러면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위스키는 저희가 여기 몇 명이 같이 마셨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서 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혼자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저녁에 앉아가지고 한 잔쯤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같이 마신 술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위스키를 마셨을 때, 위스키 말고 딴 거를 마셨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위스키와 여기 위스키를 같이 마신 비율은 100%이겠지만, 이게 100이 아니지만, 위스키랑 좀 같이 많이 이제 먹은 술이 뭐가 있나를 보니까 맥주가 78%. 즉, 최근에 위스키 마셨다고 한 사람은 같은 그 오케이전에서 맥주도 마셨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같이 마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소주도 생각보다는 좀 되네요. 이게 아마 1차, 2차 주종을 나눠서 먹거나 하는 그런 패턴들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고 음식과 함께 먹은 비중은 네,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소주나 뭐 막걸리 와인은 조금 더 유의하게 높고 위스키는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볼게요.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마른 안주, 와인과 위스키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랑 먹는 경우가 좀 많고 소주 이런 것들은 고기, 삼겹살, 그쵸? 그 다음에 국탕찌개 이런 것들, 그쵸? 우리 한식 요리랑 먹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해산물 요리랑 먹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네요. 위스키는 이렇게 보면은 마른 안주나 생각보다는 해산물 같은 걸 드시면서 드시는 경우들도 꽤 있군요. 그리고 중식 요리나 과자나 베이커리 디저트. 다른 술에 비해서는 와인 위스키가 확실히 마른 안주나 뭐 베이커리 같이 조금 더 정말 음식이라기보다는 좀 가벼운 것들하고 드시는 경우가 조금 더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먹을까? 집에서 혼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혹은 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위스키를 드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뭘 그러면 소구를 해야 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주종별로 아까 이거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냉 차선을 받고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이렇게만 봤을 땐 조금 뚜렷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봤었죠.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은 맛과 향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나 제조사도 다른 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거의 위스키만큼 중요한 게 사실 청주, 삽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와이너리에서 혹은 어떤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술들이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위스키 브랜드를 낸다고 하면 맛과 향, 브랜드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스키와 하이볼의 관계가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호하는 주종 그 문항을 구성을 할 때 하이볼 보기를 넣지 못했습니다. 하이볼이 이렇게까지 뜨거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이내 마신 적 있는 주종 모두 선택하세요 할 때도 제가 하이볼을 넣지 못했고 선호하는 주종에도 넣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기타 응답으로 하이볼을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즘 이제 위스키 그 트렌드에서도 하이볼과 위스키가 같이 많이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스키 좋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찐 위스키를 마시는 걸까 아니면은 하이볼처럼 이렇게 위스키를 변형한 그런 음료를 마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가 전체 선호하는 그 3개 중에 하나가 위스키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데이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위스키를 선호한다고 한 사람들도 현재의 트렌드는 하이볼이라고 응답을 한 거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봤을 때랑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문자 응답에 가서 하이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하이볼이 대세예요. 위스키와 맥주 위주로 마시고 그다음에 위스키를 하이볼로도 마셔요. 하이볼 마신다. 하이볼을 많이 마신다. 하이볼을 집에서 직접 위스키 토닉워터를 섞어서 제조해 먹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이볼, 소주 타기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이 응답들을 쭉 읽어봤을 때는 하이볼식으로 얼음과 토닉워터에 섞어서 마신 하이볼과 위스키라는 트렌드는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나는 위스키 좋아해요 라고 한 사람들 중에는 위스키를 정말 그대로 마시지 않고 언더락스로 마시는 게 아니고 하이볼처럼 섞어서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그러면 맛과 향 중시하고 위스키 본연의 맛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브 세그먼트와 하이볼처럼 어떤 먹는 경험 그러면서 좀 도수가 낮고 이런 거를 즐기는 서브 세그먼트가 섞여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를 좀 우리가 나눠서 타겟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고객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정 2534, 4549, 대학생 직장인, 여성 중에서는 직장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집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 자체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상황에서 위스키가 소비되고 이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맛과 향과 브랜드 혹은 하이볼과 같은 마시는 경험 이런 것들을 소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출시 전략을 진짜 구체화하려면 조금 더 저도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스키를 마시는 그룹, 위스키와 하이볼을 모두 좋아하는 그룹, 하이볼만 좋아하는 그룹 이런 것도 정말 나뉠까?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를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많이 선택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뭐고 그 브랜드들의 강약점은 뭐고 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여서 우리가 정말 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나? 예를 들어 위스키는 다 비싸. 그렇다고 하면 정말 가성비 좋은 위스키 이런 것들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스키에 대한 지불 의향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지불 의향을 한번 살펴봐서 타겟 가격을 좀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스키에 관심이 높은 타겟 세그먼트가 술이나 주류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접하고 공유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출시할 때 마케팅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어디서 많이 좀 전달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지 이런 채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조금만 요약을 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정제와 관련해서 데이터 품질은 응답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묻고 수집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적인 흐름, 그다음에 워딩, 응답 UX 등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분석하실 때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분석을 하는지를 잊지 마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툴은 달라요. 무조건 다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해서 다 나한테 맞는 거는 아니고 반대로 사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좀 분석을 더 정교하게 하고 싶을 때는 한계가 있는 툴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분석 유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그룹 간 특성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연계해서 패턴을 찾거나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이 네 가지의 큰 분류 안에 들어가고 사실 분석 수요의 90%가 이 안에 들어가는 기본 분석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혹은 모든 분석 기법을 다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마친 후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좀 전에 위스키 예시처럼 그래서 타겟 세그먼트 누가 돼야 되지? 혹은 아직도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